우리 27장, 오바마 약속의 땅 27장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어떤 이렇게 소감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이 27장을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로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한 거잖아요. 지금 오바마는 두 권으로 자기 임기 중에 어떤 회고록을 두 권으로 나눠서 내기로 했고 그 중에 1권의 마지막으로 오사마 빈 라덴까지를 다룬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1권을 끝낼 때 그래도 뭔가 하나 마무리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책을 끝내려면. 근데 이제 그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소재가 사실 오사마 빈 라덴의 어떤 사살 사건이죠. 왜냐면 오바마가 정치를 시작하고 대통령이 된 그 어떤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또 많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9.11 테러였단 말이야. 그리고 9.11 테러로 촉발된 이라크 전쟁. 그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그 미국 내 일대 대논쟁이 벌어졌고 그 논쟁에 뛰어들어서 오바마가 어떤 집회에서 했던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초대까지 받게 되고 그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이 또 대박이 터지면서 우리가 아는 오바마가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라크 사건, 이라크 전쟁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된 9.11 테러, 이 9.11 테러를 정리한다는 건 오바마 세대의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게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이유가 된 거겠죠. 자, 854쪽 보면 두 번째 단락에 2002년 연방 상원의원 경선 당시 시카고 패러렐 플라자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9.11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처음 언급한 이후 나는 줄곧 빈라덴을 심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을 도대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찬성 반대 논란이 있었는데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었죠.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라크 전쟁이 본질이 아니라 9.11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게 미국의 군사력이 주안점을 둬야 될 분야지. 왜 도대체 이라크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이 수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그 오바마의 기본적인 논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라크 전쟁에 관한.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 경선 때도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파키스탄 정부가 빈라덴을 제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파키스탄에 들어가 잡겠노라고 공언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안에 빈라덴이 숨어 있는데 분명히 파키스탄이 숨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잡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잡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해놓은 상태였고 다음 넘어오면 855쪽에 하지만 2009년 5월 테러 위협에 대한 상황실 회의를 마친 뒤 나는 리언, 파네타, 톰 도닐런 등 자문 몇 명을 오벌 오피스에 불러들이고 문을 닫았다. 톰 도닐런은 요즘 바이든 정부에서도 활약하고 있죠. 내가 말했다. 빈라덴 사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싶어요. 그를 찾을 방안에 관한 공식적 계획을 보고 싶군요. 진척 상황 보고서를 30일마다, 한 달마다 내 책상에 올려줬으면 해요. 그리고 톰, 모두의 의견이 통일되도록 이걸 대통령 지시에 넣어줘요. 2009년 5월이니까 오바마는 2008년에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5월이면 당선되고 몇 달 안 됐을 때야. 당선되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을 시점인데 이때부터 나는 오사마 빈 라덴 잡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 외교안보팀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 상황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거야. 오사마 빈 라덴 잡아야 되니까 그 대통령 특별히 외교안보팀에서 신경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보고하세요. 라고 챙긴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밑에 달락 보면 자, 9.11을 실제로 계획하고 저지른 소수의 테러리스트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테러 위협을 막연하고 포괄적인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한 탓에 미국이 전략적 함정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알카에다의 평판을 띄우고 이라크 침공을 합리화하고 대다수 이슬람권을 소외하고 배해 정책을 10년 가까이 왜곡했다. 그러니까 9.11 테러에 대한 복수였으면 9.11 테러를 저지른 그 테러리스트를 잡는 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랑 전쟁하고 이라크 정부랑 전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을 허송세월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바마가 보기엔 이 9.11 테러로 인해 생긴 어떤 난장판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원인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서 제거하는 것.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찾다 보니까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해온 팀이 있었던 거지. 856쪽 보면 중간쯤에 분석가들이 그의 전화기와
일상적 습관을 추적하여 찾아낸 곳은 파타의 외딴 지역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도시 아보타바드 외곽 부촌에 있는 복합저택이었다. 마이크는 저택의 크기와 구조를 보건대 아마도 중요한 인물이 살고 있을 것이며 알카에다 고위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보 공동체는 저택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리언은 거주자를 알아내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라면서 이게 뭔가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57로 넘어오면 중간쯤에 우리 팀은 항공 감시를 통해 한 키 큰 남자가 결코 군해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담장 안의 작은 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원을 그리며 걷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한 거죠. 왜냐면 옥상에서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다 보는 거야. 근데 이 마당에서 정기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키 큰 남자를 위성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미국의 능력이라는 게. 그러면서 지휘관이 말했다. 저희는 그를 보행자, 그러니까 계속 걸어다니까 워커, 보행자라고 부릅니다. 빛나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큰 빛나덴이 키가 뭐 190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 큰 남자가 빙빙 도는 걸 보고 이거 빛나덴일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작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 그럼 이 집에 침투해가지고 네이비실을 쫙 들어가서 이제 침투해서 잡거나 사살하거나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파키스탄 영토라는 거죠.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858쪽 보면 중간에 밑에쯤에 특히 아부타바드 저택은 미군의 웨스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파키스탄 군부 기관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기에 우리가 파키스탄에 건네는 모든 정보가 표적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컸다. 우리는 아부타바드에서 어떤 작전을 추진하든 동맹격인 나라의 영토를 전쟁에 버금가는 가장 무도한 방식으로 침해하게 될 터였다. 이 때문에 외교적 부담이 커지고 작전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친미 정부였어요. 미국하고 어쨌든 관계가 나쁘지 않은 정부. 만약 반미 정부였으면 공격해서 무너뜨렸겠지. 근데 이제 아마 파키스탄과 또 인도와의 관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좋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동맹에 가까운 정부의 영토에 무단 침입을 해서 총격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외교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259쪽 마지막에 보면 임기 2년간 미군 장병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들의 팀워크와 사명감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나를 무척 겸손하게 만들었다. 우리 군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 고르라면 나는 맥레이븐을 고를 것이다. 50대 중반의 서글서글하고 솔직 담백한 얼굴, 진지한 표정의 유머 감각, 뒷바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겸비한 그는 연한 금발의 톰 행스를 연상시켰다. 톰 행스가 메이비실 직업 군인이었다면 딱 저랬을 것이다. 라면서 이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작전의 전권을 맡겼죠. 자, 그리고 860쪽 보면 중간에 CIA도 특수작전팀이 있었지만 리언은 현명하게도 아보타바드 습격 작전을 맥레이븐과 상의했다. 리언은 이제 CIA 국장인데 CIA가 주도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미군에 맡겼다는 거지. 그래서 리언은 어떤 CIA 요원도 맥레이븐의 네이비실 팀의 역량과 경험에 필적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는 나에게서 자신을 거쳐 맥레이븐으로 직접 연결되는 이례적인 명령 체계를 권고했다. 그러면 맥레이븐은 임무를 설계하고 수행할 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 작전이라 원래 CIA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그 탁월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공동체, 정보 자산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레이비스 팀에 이걸 맡기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CIA도 그걸 양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근데도 이제 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잘해낼 수 있는 팀에 공을 이렇게 넘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61쪽 보면 맥레이브는 파키스탄 당국과 교전을 피하는 것이 이 계획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파키스탄 당국과 지상에서 맞닥뜨릴 경우 그가 선언하는 방안은 네이비실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 외교관들이 안전한 탈출을 협상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직감을 인정했다. 그가 제안한 접근법에는 내가 최고 군지휘관들을 상대하면서 꾸준히 목격한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국 파키스탄 관계가 유난히 위태로운 상황인 만큼 맞게 전하는 이 전략을 무척 우려했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어쨌든 들어가면 만약에 파키스탄군과 충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경우엔 교전하지 않고 일단 붙잡히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일단 대치하고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빼낸다. 뭐 이런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렇죠. 네, 862쪽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습격 작전을 승인한다면 가장 적합한 시기는 5월 첫 주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틀간 달빛이 없어서 네이비실 대원들에게 추가 은폐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준비하는 각 단계마다 위험 요소가 도사렸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늘었다. 나는 맥레이븐과 카트라이트에게 어느 방안을 채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 작전인데 비밀 작전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미군이 이거 좀 고민하고 있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빈라덴은 바로 거처로 옮길 거 아닙니까? 빈라덴이 거처로 옮기면 또 몇 년에 걸쳐서 준비했던 작전이 또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장 속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오죠. 버서리즘 트럼프 불러가지고 이제 쫑크 주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험한 그 작전을 준비하면서도 또 미국 백악관에서 일상적인 행사들을 해 나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생증명서 보여주고 이제 쫑크 주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866조 보면 바이든이 반대하는 장면 나오죠. 조 바이든도 습격 반대론에 기울었는데 실패하면 엄청난 결과가 따르므로 빈라덴이 저택에 있다는 것을 정보 공동체가 더 확신할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가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던지는 예리한 질문을 높이 평가했다. 덕분에 나 스스로 숙고하는 데 필요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오바마 정부에서 조 바이든은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부통령이라는 건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번거롭고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저 구석에 치워놓는데 오바마는 조 바이든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우대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옆에 배석시키고 같이 회의하는 존재로 여겼고 근데 덕분에 조 바이든은 굉장히 약간 그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인데 오바마가 어떤 외교안보팀에 휩싸여서 뭔가 이렇게 그 끌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항상 딱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오바마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나는 조가 게이츠와 마찬가지로 데저트 원 작전 당시 워싱턴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할 거라 생각했다. 오해라는 가족, 구겨진 미국의 위신, 비난, 임무를 승인한 지미 카터가 무모하면서도 심약한 인물로 묘사된 일. 카터는 그 뒤로 정치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조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그렇게 될지 몰랐다. 이게 뭐냐면 해외 작전을 한다는 게 자칫 실패하면 이 대통령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조 바이든은 그걸 그 당시에 어떤 그 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걸 워싱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중한 어떤 입장을 또 대변하는 인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807쪽 보면 자,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적어도 두어 주 전에 결정의 범위를 좁혔고 그 뒤에 모든 회의는 나의 직감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나는 미사일 타격에 찬성하지 않았다. 설령 카트라이트가 권한 것처럼 정교하게 타격해도 빈라덴의 사망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가치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빈라덴 제거 작전에서 직접 군대가 가야 되냐 힘들게 그냥 미사일 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일로 죽일 수는 있지만 죽여도 이게 죽였다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빌라덴 얼굴을 딱 보고 죽었구나라고 확인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카이다 측에서 빌라덴 안 죽었는데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정치적 효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로 쏘는 거는 일단 제거. 그다음에 정보 공동체에 시간을 더 주는 것도 회의적이었다. 몇 달 더 저택을 모니터링했지만 새로운 정부는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추진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한 달 더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최종 지시를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생지면서 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한 장면이 나오죠. 트럼프 고치고. 자, 876쪽 드디어 이제 작전 당일입니다. 요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바마가 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그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 지켜보는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오바마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딱 가운데 상석에 앉아갖고 모니터 딱 보고 옆에서 참모들이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식일 텐데 그게 아니라 담당자가 맥레이븐이겠죠. 담당자가 딱 가운데 앉아 있고 오바마가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보는 그 사진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었는데 876쪽 보죠.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헬리콥터들이 표적에 가까이 접근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직접 봐야겠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자기 집무실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건 회의실 가서 다른 참모들하고 직접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의실로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곳에는 파란색 제복 차림의 브래드 웨브 공군 중장이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다. 그죠? 얘도 여기도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오니까 상석에 앉으시라고 양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앉아 있으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의자에 앉았다. 외부는 맥레이븐과 리언에게 내가 장소를 옮겨 영상을 보고 있다고 알렸다. 금세 팀 전체가 회의실에 몰려들었다. 이제 오바마가 오니까 다른 팀들도 자기 자리에서 보다가 오 하면서 다 몰려온 거야. 그래갖고 그 사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그때 힐러리도 있고 바이든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몰려 들어갔고 이게 쪼그리고 조그만 방에서 그 컴퓨터 화면 같이 보는 그 유명한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877쪽 보면 자 중간쯤에 그러다 뜻밖에도 불쑥 맥레이븐과 리언의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렸다. 두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단어를 내뱉었다. 몇 년간의 정보 수집과 몇 달간의 계획이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다. 제로니모 신원 확인. 제로니모 EKIA. EKIA. 이게 영어로 나오죠. EKIA는 작전 중 적사살이라는 의미다. Enemy killed in action. 이거의 줄임말이라는 거죠. 오사마 빈 라덴. 이번 임무에서의 코드명으로는 제로니모. 제로니모가 이제 유명한 그 미국의 원주민 아메리칸 원주민 이름이잖아요. 미군을 되게 괴롭혔던 제로니모.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을 저지른 자. 수천 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세계 역사를 격변에 빠뜨린 자가 미국 네이비실에 의해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회의실에서는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나의 시선은 영상에 북박혀 있었다. 내가 나직히 말했다. 잡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제거하는 사살하는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한 겁니다. 오바마도. 그다음에 878쪽 넘어오면 자, 세 번째 줄. 잠시 뒤 화상회의에서 맥레이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시신을 살펴보았는데 빈 라덴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CIA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추가 확인을 위해 맥레이브는 키가 188cm인 대원을 시신 옆에 눕게 해서 빈 라덴 주장신장이 190cm와 비교했다. 이게 아까 그 부분이죠. 나는 이렇게 놀렸다.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빌? 그렇게 철저히 계획하고 줄자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악관에 갔을 때 줄자를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도 약간 이제 미국인들 특유의 그런 유머 감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879쪽 보면 중간에 미셸이 말했다. 어떻게 됐어? 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가 말했다. 대단해. 자기 정말이야. 기분이 어때?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안도감이 전부야. 한두 시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 9.11이 왜 중요했냐? 880쪽 보면 두 번째 줄. 그가 변화를 이루겠다는 갈망을 품고 워싱턴에 온 이유는 9.11 때문이었다. 이 9.11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다라는 연설문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연설을 쓴 벤 로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내가 가진 기억들도 떠올랐다. 미셸이 말리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첫날 나는 미셸에게 전화하여 그녀와 아이들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킨 뒤에 시카고 시내의 일리노이 주의회 건물 바깥에 선 채 이때 일리노이 주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 같은 거였는데 9.12 테러 터지는 거 뉴스로 본 거지. 깜짝 놀라가지고 주의회 건물 바깥에 가족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바깥에 나와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이거죠. 그날 밤 3개월 된 사샤를 품에 안고 재우며 어둠 속에서 뉴스 보도를 보다 뉴욕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기억도 났다. 왜냐하면 오바마도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될 뻔했잖아요. 변호사 돼서 만약에 미국에서 활동했으면 오바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뉴욕에서 활동 안 하고 그다음 일리노이주로 가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지역 활동하다가 정치에 투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바마도 잘 나가는 미국 변호사로 살았으면 뉴욕에서 활동했을 거고 그러면 그때 9.11 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거죠. 나의 인생행도 또한 그날의 경험으로 벤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 881쪽 위에 보면 다만 빛나된 시신의 사진을 공개할 것이냐를 비롯하여 아직 내려야 할 결정들이 남아 있었다. 내 대답은 아니오였다. 볼 세레모니를 하거나 흉측한 트럼피를 치켜들 필요는 없다고 보좌관들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게 오사미네드 머리에 구멍 총상 입은 그 사진을 공개할 거냐인데 너무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또한 빈라덴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이미지가 극단주의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사진이 하나의 또 상징, 밈이 돼가지고 또 아프간 이라크 극단주의자들 또 이렇게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미국인들의 반응 나오죠. 미국인들에게 아보타바드 습격은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다. 모두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우리 군대가 1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애매한 결실만 거둔 것을 보았다. 모두 폭력적 극단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이고 적이 괴멸하거나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빛나된 사망을 승전에 가까운 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경제가 어렵고 양당이 반목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정부가 가져다준 승리에 만족감을 얻었다라면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이 그나마 그것도 여야를 떠나서 모든 미국인이 다 하나가 되고 다 같이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오바마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살짝 써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882쪽 보세요. 882쪽 마지막 단락 보면 이 오사마 빈 라덴 사망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과 더불어 또 다른 생각도 찾아왔다. 이런 단결력, 이런 공동의 목표의식은 테러리스트를 죽인다는 목표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일까? 이 물음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아보타바드 작전의 성공에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지만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된 날 밤만큼 희열을 느끼진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엔 건강보험이 통과된 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사마 빈라덴 제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빈라덴을 잡을 때 발휘한 것과 같은 수준의 전문성과 결단력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일에 발휘하도록 이 나라를 결집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인내력과 자원을 빈곤 퇴치나 온실가스 감축이나 보편 보육에 발휘할 수 있다면 미국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보좌관은 이런 말씀 유토비아라고 치부할 것이지만 블라블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가 되고 전문성과 단결력을 발휘하면 정말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리고 미국을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러느라 국력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타까움. 이제 그런 점을 이 오사마 빈 라덴 그 제거 사건을 사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점도 한편으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쉽다. 미국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까?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사실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나 또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보면 또 한류가 세계에서 큰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에너지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뭐 맨날 이렇게 싸우고 지금 총선 치르고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유능한 인물들이 에너지를 모으고 하나의 어떤 단결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서로를 저격하고 비난하는데 이렇게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건 오바마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도 요즘 총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883쪽 보면 아까 얘기한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그 네이비실 대원들 이제 만났을 때 얘기죠. 몇몇은 정말 네이비실 대원처럼 생겼는데 귀골이 장대하고 제복 밑으로 근육이 울퉁불퉁한 그런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당수는 회계사나 고등학교 교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몸가짐이 다소곳한 40대 초반의 중년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경험에서 비롯된 역량과 판단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경험은 많은 동료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지휘관은 강조했다. 그러니까 네이비실 대원들이 그냥 그렇게 힘만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경영과 경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청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청장년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야. 청년, 장년 또 노년 이 어떤 각 세대가 다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살짝 언급해 준 것도 또 오바마답다고 생각을 했고 884쪽 보면 대원들은 답례로 아보타바드에 갈 때 가져간 성조기를 넣은 액자를 내게 깜짝 선물로 주었다. 성조기 뒷면에는 부대원의 사인이 적혀 있었다. 부대를 방문하는 내내 누가 빈라덴을 사살했는지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나도 묻지 않았다. 이런 것도 상당히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다 하면서 막뭐 이름이랑 직함까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자랑을 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테러리스트들이 어, 있잖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맞아, 맞아. 테러리스트들한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빈라덴을 네. 사살한 대원이다라고 해서 이름과 이게 인적 사항이 알려지면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또 찾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이비실이 했다 그러면 미국 네이비실이 얼마나 막강한데 그 네이비실 전체를 대상으로 다 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특정 개인이 알려지면 그 개인이 되게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말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바마도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묻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누가 먼저 쏠 것이냐 약간 운의 영역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유능해서라기보다는 네이비실이 다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가서 작전을 한 거고 그 자리에 막 이렇게 찾다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한 개인의 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네이비실 전체가 다 같이 이룬 업적이지. 그걸 어떤 운에 의해서 운 좋게 먼저 빈라덴을 발견한 특정인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네이비실 대원들도 누구라고 자랑하지 않았고 본인 뭐 오바마 대통령도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구구절절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딱 묘사했다는 거. 그게 문학적으로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전체 마지막 그 문장이 저는 참 이 책의 전체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부드럽게 선회하여 정북으로 내셔널몰을 가로질렀다. 한쪽으로 워싱턴 기념비가 불쑥 나타났다. 백악관 앞에 가면 워싱턴 기념비 삐죽한 거 있잖아요.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워 보였다. 반대쪽에는 기념관의 대리석 민흘림 기둥 뒤로 그림자에 가려진 채 의자에 앉은 링컨의 동상이 보였다. 마린 원이 마지막 하강을 알리듯 살짝 덜덜거리며 이젠 이 진동에도 익숙해졌다. 남쪽 잔디밭에 접근했다. 아래로 보이는 도로는 여전히 퇴근길 차량으로 북적거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겠지. 이 두꺼운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묘사로 마치 퇴근하는 것처럼 퇴근길 묘사로 물론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는 거지만 퇴근길 묘사로 마무리한 것도 이거 참 대단하다. 오바마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나오며 감사액을 보면 888조 그 출판사에 두 권 내기로 한 거 감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거 대목에서 푹 하고 웃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죠. 게다가 저자의 문학적 선택을 존중하여 책이 뜻밖의 두 권으로 나뉘는 것까지 받아들여 주었다. 그들의 유능한 손이 내 책을 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사실 책을 두 권으로 나눠서 내는 건 리스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권에 내면 확실하게 많이 팔릴 텐데 두 권으로 나눠서 내면 이게 두 권으로 나눠서 내면 2권이 잘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이 출간하는 비용에 비해서 2권이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1권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두 권씩이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돼 가지고 더 안 살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바마는 두 권으로 그러니까 엄청 길게 내고 싶었던 거야. 그 자기 인생 얘기를 총정리한 더 이상은 이런 책을 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마지막 책이고 뭐 모르죠. 뭐 진짜 말년에 죽기 전에 한 번 더 낼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 임기를 정리하는 내용을 정말 세세하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원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고 나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마치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바마도 이 책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두 권으로 진짜 책줄도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처칠의 2차 대전 회고록에 비견되는 그런 책을 써서 약간 이제 뭐 그런 어떤 이 문학적인 성취도 물론 뭐 노벨상을 탈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처칠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 인류가 다 같이 겪은 거대한 전쟁의 그 회고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건 문학상 줄만 했죠. 근데 이제 이 오바마의 임기 중에 그런 큰 사건은 없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오바마 본인으로서는 한번 좀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욕심을 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음. 두 권에 걸쳐서 쓰는 길인 걸 택한 거고 이제 그래서 이 글자도 엄청 조그만데 그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도 거의 이 정도 분량이긴 한데 거기는 글자가 좀 더 크고 좀 띄엄띄엄 이렇게 가죠. 근데 오바마는 김대중보다 훨씬 젊은데도 자기 인생 얘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특히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을 시시각각 아주 세밀하게 다 정리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즘 그 박근혜 자서전 읽고 있거든요. 박근혜 자서전 그 두 권짜리를 읽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글자가 엄청 커요. 그래서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이제 노년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기 좋으라고. 그 음. 저도 약간 요즘 노안이 와서 글자 작으면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글자를 아주 큼직큼직하게 아주 보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내용이 좀 이렇게 그 책이 두 권으로 나눠진 거에 비하면 내용은 좀 듬성듬성하고 또 제가 박근혜 자서전 쓰신 기자님, 중앙일보 기자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박근혜 오바마는 뒤에 보면은 그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참모들이 다 이 자서전 집필하고 참여하잖아요. 다 같이 참여해서 자료 같이 비교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 다 살아 기억에 떠올려가지고, 왜냐면 잘못 쓰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 책을 쓰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마지막에 감사의 글에 다 나오는데, 박근혜는 그런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음, 박근혜는 잡혀 들어가 대통령실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잡혀 들어갈 때도 그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 법정 구속되잖아요. 음,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현장에서 법정 구속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청와대에서 나올 때도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못 챙겨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임기 중에 자기가 했던 정책 결정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자료 정리할 새도 없이 갑자기 재판 받으러 갔다가 현장 구속돼가지고 법정 구속돼서 바로 감옥으로 갔고, 그리고 4년 맞아. 내내 있다가 4년 내내 있다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잡혀갈 때 옷이랑 나올 때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냥 어, 옷 한 벌 입고 들어가서 그대로 다시 4년간 잡혀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년간의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전혀 정리를 못 한 거야, 체계적으로. 그리고 참모들하고의 관계도 다 끊어졌잖아요. 뭐 우병우니 무슨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 책에 보면은 그 안종범이니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회고록 낸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을 낼 때는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그 유영아 변호사 한 음, 명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대 노인이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그 당시 기사 검색하고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구술만으로 회고록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은 얼마나 좀 이렇게 그 좀 부실하겠어요. 그 직접 이런 제대로 된 어떤 검증을 받아서 쓴 거에 비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회고록 낼 때 40시간에 걸쳐서 구술을 하고,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살아생전에 했기 때문에 또 참모들의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래갖고 어떤 그런 어떤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책을 냈는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을 낼 때 퇴임하고 몇 년 지나 2년인가 만에 바로 냈죠. 그리고 그때 그 참모들 다 불러 모아갖고 어쨌든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면서 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명박 자서전은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이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야. 그래서 사실 이명박 자서전이 별로 사료로서의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음,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치적 위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회고록을 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김영삼 회고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오바마 회고록은 그런 면에서 되게 착실하게 자료가 준비가 잘 됐고, 본인이 실패한 부분,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참패하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진솔하게 잘 적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가 되게 큰 거죠. 이 시대를 나중에 하는 연구자들, 나중에 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혹은 이제 국제 외교사가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외교사를 연구할 때 이 오바마의 자서전을 굉장히 어떤 중요한 1차 자료로 참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들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관한 책들이 뭐 참모들이 낸 책이나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낸 책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의 나는이라고 해서 자기 주어로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문재인 정부 5년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언젠가는 꼭 쓰실 걸로. 왜냐면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글을 좀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이니까, 문학적 재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오바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책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런 책을 낼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마 공식 자서전이 없죠. 공식 자서전이 없는 거의 유일한 그 대통령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이제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부터 책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 소감과 또 뭐 각자 제가 뭐 술이나 맥주 한 잔씩 준비하시라고 했죠. 참고로 저는 이렇게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잔 하면서 각자 뭐 마실 거나 뭐 간식 좀 드시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소감 나눠주시죠.